4월 두맥골 새길까지 봄이 찾아왔다. 마침내 우공이 제집을 나섰다. 예로부터 내포는 논농사 밭농사는 물론 과일까지 잘 되는 곳이었다. 그러니 소가 할 일도 많았다. 지금은 기계가 다 한다지만 이런 비탈밭은 여전히 누렁이의 몫이다. 트랙터도 될 경우도 있는데 그건 받고 채야지, 또 끌고 와야지, 또 끌고 가야지, 또 그거 풀리고 오면 그 시간이면 이게 몇 배가래 서로 가려면 이게 한 16년 차나 됐게 하면 새끼도 안 게. 지금은 이소 편해요. 지금 일감이 없어서 경기로 많이 한 게. 옛날에는 논 밭 다 갈았죠 이걸로. 어딜 가나 이제 소가 할 일은 거의 없다. 농사 많기로 유명한 내포일지라도. 그렇다고 농부가 소를 버릴 순 없다. 둘은 공동 운명체다. 이름도 저기 이 세상 그만둘 때까지 그냥 먹이려고 그러지. 안 팔고? 네, 안 팔고. 네. 그래 돈도 벌어주고 또 일도 많이 했고 그래서. 아, 그만큼 애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데리고. 그냥 먹여야지 뭐. 욕받다 너도. 왔어. 내포 너른 들을 누렇게 어슬렁거리던 그 많은 소들은 그 목에서 달랑거리던 원앙 소리는 모두 어디로 갔을까? 너른들 내포에 봄이 무르익었다. 겨울을 보낸 논들은 초록색 옷으로 갈아입고 있다. 예로부터 충청도는 농민이 많은 농사를 짓는 고장이었죠. 그리고 이 내포 지역은 특히 사람도 많고 땅도 넓어서 농사가 아주 크게 발전했던 그런 고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포 지역은 충청도의 농경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섬기고 백성은 밥을 하늘로 섬긴다고 했던가. 그렇다면 내포 사람들은 땅을 섬겼으리라. 큰 평야를 끼고 있어 수확은 많았지만 그만큼 일은 고되었다. 애환을 담고 흥을 섞었더니 노래가 됐다. 그것이 지금의 농요 들노래다. 여보게는 온군날! 예! 자, 우리 모들 심세! 예! 얼얼얼얼 상사리 헤헤 헤헤여루 상사리여 오늘 해도 다 갔는지 골목골목에 연기가 난다. 얼얼얼얼 상사리 얼얼얼얼 상사리 얼얼얼얼 상사리. 홍송 결성에는 결성 농요가 전한다. 모내기부터 김매기, 터진 뚝을 고치고 또 쉴참에 부르는 노래까지 총 9마당. 그 속에는 농부들의 한 해 농사의 애환과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여기가 이제 내포 지역에서도 물이 많이 있고
땅이 옥토가 비옥해가지고 그 노인네들이 그 농사를 지어서 우리 할아버지 선대들이 농사 질 때는 약 20마지기 한섬지기라고 그러죠. 한섬지기. 한 섬지기만 지면은 일꾼 둘씩 두고서 살았어요. 내포 평화하면 그 이 충청도 지역에서는 가장 그 넓은 그 평야 지역이죠. 여기 농경 문화가 발달이 여기서 됐대요. 그래서 농경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제 그 저기 우리 이제 결성농요라고 하는데 전국 그 농민요가 많이 있어요. 있는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주의가 으뜸가는 농민요가 발전하고 있어요. 아직 얼얼널널 상살이 노래할 수 있는 농부가 있는 한 내포는 그저 내포다. 예로부터 가야산 앞뒤에 있는 열고을을 일컬어서 내포라고 했다. 이중화는 택리지에서 내포를 충청도에서 가장 좋은 땅이라고 했다. 내륙으로는 홍성, 예산, 당진, 넓은 들을 끼고 있고 서쪽으로는 저 멀리 서해바다와 접한다. 그 옛날 자신이 포구였던 사실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배가 드나들던 옹암포구는 60년대부터 시작된 서해안 간척 사업으로 포구로서의 구실을 잃었다. 다 포구였죠, 여기가. 해상고속도로의 중심을 역할을 하던 포구였죠, 옛날에는. 진짜 어디 가서 항에 가서 보던 것처럼 전형적인 항이었었죠. 항구. 어촌의 기능을 하던 항구. 서해에서 잡아온 해산물이 내륙으로 이어지던 풍성했던 포구는 세월 속으로 사라졌다. 새우젓 장터가 있던 옹암포구는 사라졌지만 새우젓은 남았다. 토굴에서는 살이 통통한 새우젓이 숙성되고 있다. 이 60년대만 해도 이 토굴이 이 하나의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였냐면 논 열마지기하고 가치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 냉장 사업인데 냉장 사업을 일종의 토굴에서 한 건데 그만큼 역할이 좀 굉장히 컸던 게 그 저희 광천 그 토굴 새우젓이고. 바다와 포구의 기억은 사라졌다. 하지만 토굴 속에서는 여전히 내포의 곰삭은 맛이 익어가고 있다. 내포의 중심은 홍성이다. 어두운 근대사를 관통하면서 본래 이름 홍주를 잃고 홍성이 되었다. 이곳 홍성은 100년 전까지만 해도 홍주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홍주성은 이 내포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중심지였죠. 처음 성을 쌓은 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곳 홍주성이 내포라는 넓은 들을 배경으로 내포의 중심지였다는 사실만 전한다. 네, 들도 넓고 그러니까 뭐 먹거리 이런 것이 최고 풍부한 곳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그 행정적으로 따진다면 평택부터 서천 장안까지 이 홍주 목사가 관장을 했었죠. 대단히 넓은 20개 고을을 관장을 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고을이죠. 홍주 아문을 거쳐 홍주 관하로 들어서면 과거 내포를 관장하던 홍주성의 동원 건물 안회당을 만날 수 있다.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안회당은 여전히 묵직한 권위를 지키고 있다. 안회당, 이곳이 안회당인가 보죠? 요거는 이제 안회당이라는 당호를 가진 건물인데 네.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서 근무하던 홍주 목사가 근무하던 공간입니다. 아, 홍주 목사의 집무실이군요. 예, 그렇죠. 예. 목사라고 하면 지금으로 하면 군수 정도 되나요? 군수보다는 좀 높겠죠. 좀 높은. 품계상으로는 정 3품이니까 거의 뭐 도지사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조선시대 홍주목의 관아가 있던 읍성답게 부속 건물을 35동이나 품고 있었다는 홍주성. 지금은 단 몇 동 건물만 남았으니 전하는 내력만으로 그 규모를 가늠할 뿐이다. 홍주성은 역사가 깊은 만큼 시련도 많았다. 일제강점기 홍주성의 동문 조양문은 일제에 의해 철거 위기까지 갔지만 홍성 군민들의 의료움으로 지켜낼 수 있었다. 1차적으로 1914년경에 그 서문하고 북문을 없애고 그 이어서 이 조양문도 없애려고 그러는데 내포의 중심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홍성 은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오늘날까지 살아남게 되는 거죠. 특히 여기는 이제 의병 같은 그 전투의 현장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는 게 우리 후세를 위해서도 대단히 좋은 공간으로 남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포의 역사적 부침과 자존심을 함께 품고 있는 홍주성. 홍주성은 내포의 나아가 충청인의 자존심이다. 지난 8월 내포에 귀한 손님이 찾았다. 방한 일정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이곳 내포에서 보낸 교황 프란치스코. In whom the Lord's glory was revealed at the dawn of the church life in this country. This great assembly which brings together 그의 내포 방문은 한국 천주교에서 내포 지역이 지닌 의미가 크기 때문이었다. And greet to all of you from my heart. 내포 땅에는 수많은 천주교 성지가 있다. 이곳 솔매 성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다.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이자 한국에서 가장 큰 교우천이 조성되었던 한국 천주교 신앙의 못자리가 된 것이다. 이곳 솔매 성지는
한국인 최초의 천주교 신부인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 당시는 천주교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멸문지화를 당할 만큼 아주 무서운 시절이었는데요. 그 시절에 김대건 신부는 신부가 되고 또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끝까지 지켜왔습니다. 소나무는 원래 정절과 기계의 표상이었는데요. 김대건 신부의 삶과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부터 소나무가 많은 언덕이라서 붙여진 이름 솔매. 솔매 성지는 내포의 상징이요, 우리 천주교 역사의 상징이다. 1821년 이곳에서 한국인 최초의 천주교 사제 김대건이 태어났다. 김대건 신부님이 이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육로로 입국을 4차례나 시도합니다. 그런데 육로로 입국하는 길들이 점차 감시가 심해지고 어려워지자 이제 해로를 통한 입국로를 시도를 하죠. 그리고 해로로 들어오셨고, 그 이후부터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들어오셨던 이제 다불리 안신부, 훗날 조선교회 5대 교구장이 되고, 김대건 신부님은 1년 만에 순교하셨지만 김대건 신부는 귀국 1년 만에 한강변 새남터 모래밭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했다. 24살. 너무 짧은 생애였지만 그는 곧 한국 천주교의 역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난 솔매는 이 시대 사람들이 신앙의 증거를 확인하는 한국 천주교 역사의 상징이 되었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를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지로서만 이렇게 많이들 조명을 하시는데, 김대건 신부님 집안은 4대에 걸쳐서 이름이 전해지는 순교자만 11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대건 신부님 집안이 한국 천주교의 4대 박해를 고스란히 겪어내면서 신앙적으로 박해 상황을 이겨냈고, 그리고 그 영광이 드러난 장소이기에 바로 이 자리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처음부터 기도를 했고, 어목했던 시절 평등 세상을 꿈꾸었으며 꼿꼿한 신념으로 그걸 지켰다. 그는 종교인 이전에 자유와 정의를 꿈꾸는 24살 젊은 청년은 아니었을까? 솔매의 정신은 내포 평야를 가로질러 또 다른 길로 이어진다. 그 옛적 초기 천주교 신자들이 걷던 길이 지금은 수많은 이들과 함께 걷는 순례길이 됐다. 삶이라는 것은 길이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이다. 얼마 전 이곳 내포 지역을 방문한 교황 프란치스코의 말인데요. 어찌 보면 우리는 삶이라는 길에서 늘 바쁘게만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솔매 성지에서 걸어 1시간, 순례길 한가운데에 오래된 성당 하나가 서 있다. 합덕 성당이다. 이곳 합덕 성당은 천주교 박해가 끝난 뒤 충청도에 첫 번째로 세워진 성당이면서 또 내포 지역의 최초의 근대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성당 곳곳에
오래된 흔적과 아름다움이 배어 있습니다. 천주교가 합법화된 1886년 이후 내포 지역의 천주교는 다시 활기를 띈다. 1890년 예산군 고덕면에 세워진 양촌 성당이 1899년 이 자리로 옮겨오면서 합덕성당이 되었다. 그리고 1929년 프랑스인 페랭 신부가 중국 기술자를 데려와 현재의 모습으로 지었다. 천주교 신앙이 이제 공식적으로 그 자유가 선포된 이후에 가장 많은 신자들이 있었고 또 그래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냈던 이곳에는 반드시 본당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합덕성당은 그 말 그대로 박해의 터전 위에서 그 순교자의 핏값 위에 세워진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은 신자들 또 그들이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땅의 첫 번째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이렇게 결실을 맺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내포 땅 자그마한 언덕 위를 지키고선 합덕성당. 오늘날 합덕성당은 이곳 내포 땅을 걸으며 신앙의 증거를 찾아 나선 수많은 순례자들을 품어주고 있다. 한국의 베들레헴이라고 일컬어지는 김대건 신부님 탄생지죠. 솔매 성지를 거치게 되고 다시 들판을 내 길을 걸어서 이 합덕성당에 이르게 됩니다. 합덕성당이 이 내포 전 성지들 그 지역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해미라든가 또 그 밖에 홍주 이런 순교지 지역으로 이어지는 그런 중심지 역할을 합덕성당이 하고 있습니다. 내포는 예로부터 중국과 접한 바다가 있어 문물의 교류가 활발했다. 또 내륙 깊숙이 포구가 있어서 들고 나기가 쉬웠다. 그런 까닭에 내포 지역은 종교적 자유가 없던 시절부터 천주교가 번성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순교자를 냈다. 조선시대 때부터 이미 이곳 내포 땅은 천주교 신앙의 못자리로 불리웠다. 조선시대 때부터 이미 이곳 내포를 신앙의 못자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신앙을 또 지켜왔던 장소이기 때문에 이번에 124분이 복자품에 올랐잖아요. 교황님 방문으로. 그중에 49분이 충청도 내포 출신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자리 잡았었는지를 알 수 있죠. 엄혹한 시절, 종교적 신념을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천주교 전파의 역사는 곧 천주교 박해의 역사였다. 해미읍성은 그 가운데서도 더욱 특별하다. 천주교 박해의 상징 같은 곳 해미읍성입니다. 1868년 병인 박해 때 이 넓은 성 안에 무려 3,000명이나 끌려와서 죽었다고 합니다.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는 천주교가 당시 조정에게는 눈에 가시처럼 보였겠죠. 가야산 자락 아래 약 500여 년 전부터 군사기지의 중심이었던 해미읍성. 해미읍성은 내포 지역 12개 현을 관장하던 행정의 중심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 내포 지역의 천주교가 세를 잡아가자 해미읍성 전체가 박해의 현장이 됐다.
이 나무가 굉장히 큰데 이 나무가 어떤 의미 있는 나무인가요? 천주교 신자들이 이 동편가지에 상투죄나 팔다리가 묶여서 고문을 당했는데 그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이 나무에 매달린 채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촛불이나 호롱불이 자기 몸을 태워서 주의를 밝히듯이 즉 희생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희생당했다 해서 호롱불의 충청도 사투리가 호야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학명은 해화나무인데 호야나무라고 고유명사화된 거예요. 해미읍성 곳곳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피가 묻어 있다. 결코 종교적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내포 사람들의 정신이 새겨져 있다. 이 돌다리에 천주교 신자들을 병사 여럿이서 들어서 이 돌다리에다 패대기 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깨어지거나 팔다리가 부러져서 상처를 입거나 이제는 죽음을 당하는데 그래서 이 다리가 자리갯돌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천주교 신자를 패대기 쳐가지고 죽게 했다. 그것 때문에 자리갯돌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군요. 내포에는 한국 천주교 실현의 역사가 있다. 논길 밭고랑을 건너 너른 들 곳곳에 종교적 신념을 지키려 목숨마저 내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려 있다. 천주교의 역사고 내포의 역사다. 내포는 불교 문화의 유입 통로이기도 했다. 내포의 중심이요 대들보인 가야산. 가야산 자락에는 그 먼 옛날 불교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었다. (1300여 년) 역사를 이어온 계심사도 그 가운데 하나다. 상왕산과 가야산 사이 아늑한 자리에 숨은 계심사. 백제 의자왕 시대에 창건된 이 절에서 우리는 백제 시대 가람을 가늠할 수 있다. 천년을 이어온 고찰로 또 단아한 아름다움으로 계심사는 그만큼 출중하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불교를 번창시켰던, 제일 먼저 불교를 일으켰던 절가짜거든요. 그래서 절이 얼마나 많았냐면은 이게 시대별로 조금씩 이렇게 절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우후죽순격으로 한 160여 개가 생겼습니다. 신라의 경주 남산이 있다면 백제엔 가야산이 있다. 그리고 가야산 자락 가운데 보원사가 있었다. 보원사의 역사는 1000년을 넘긴다. 99개의 암자와 1000명이 넘는 승려들이 있었다던 보원사. 가야산 불교 문화의 중심 보원사의 찬란한 모습은 사라졌다. 남겨진 잔해들만이 과거의 찬란한 영광을 말해주고 있다. 가야산 자락에서 우리는 백제 불교 문화의 정수를 만날 수 있다. 오죽하면 백제의 미소라고 부를까. 아침 저녁으로 또 계절을 바꿔가며 다르게 웃어주는 삼전불의 맑은 기운은 백제 불교 문화의 정수다. 마에라는 것은 이제 벼랑에, 돌벼랑에 부처님은 색이다라는 뜻으로 마에벌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백제인들의 예능 솜씨가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의 방향에 따라서
미소가 다 바뀌어요. 동쪽에서 해가 뜨면서 이렇게 서쪽으로 지나가면서 그 미소가 늘 하루 종일 바뀌는 거, 그 모습을 여기서 창출해냈다는 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옛 백제인들은 산속 바위를 다듬으며 무엇을 기원했을까? 서해 바닷길의 안녕과 극락을 염원했을까? 바위에 새겨진 백제인들의 염원은 오늘에까지 살아 숨쉬고 있다. 호서의 금강산, 덕숭산 자락 그 깊은 곳, 수덕사 종소리가 새로운 내포의 하루를 깨운다. 이곳 덕숭산 자락에도 가을 정취가 조금씩 물드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먼저 가을이 찾아온 것 같은데요. 덕숭산 자락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천년고찰 수덕사를 만나러 갑니다. 수덕사는 내포 한가운데 자리한 덕숭산, 다시 그 덕숭산 자락 정중앙에 깊이 앉았다. 조계정 5대 총림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덕숭 총림 수덕사. 먼 옛날 언제 수덕사가 덕숭산 자락에 자리를 잡았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대웅전이 1308년에 건립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그 역사가 긴 만큼 내포 땅에서 수덕사의 의미는 깊다. 백제를 비롯한 삼국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통일신라 이후로도 중국과 인도 교역에 있어서 최고의 핵심 중심 역할이었습니다. 그때의 먼 길을 떠나는 분들의 위안과 또 다녀온 분들의 안식처로서의 역할이 우리 수덕사가 그렇게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또 삼국에 전파하고 일본에까지 전해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 중요한 사찰이었습니다. 천년고찰 수덕사의 역사와 함께 해온 대웅전. 고려시대 건물로선 특이하게 백제의 곡선미를 보여준다. 수덕사의 대웅전이 없었던들 오늘의 수덕사가 아니었으리라.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마지막 그 대웅전을 보수를 하면서 우리 석가래 기둥에 1308년에 지어졌다라는 그 문구가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부터 706년 전에 조성된 또 고려시대 때의 건축물로서는 가장 그 연대가 확실한 건물이 저희 수덕사 대웅전이 되겠고요. 정면 3칸과 측면 4칸에 그리고 기둥은 배가 살짝 나온 이렇게 통통한 베을린 기둥 양식으로다가 지어진 아주 절제와 균형미가 돋보이는 고려 건축물의 백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고즈넉한 산사에 앉아 저 멀리 내포를 내려다보니 뭐랄까요? 영혼마저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1000년이 넘는 세월을 이곳 수덕사는 늘 그렇듯이 너른 품으로 내포를 품어왔습니다. 내포의 품에 안겨 1000년도 넘는 가을을 넘어온 수덕사. 천년고찰 수덕사 가을 풍경은 깊고도 붓다. 바쁜 걸음을 조금 늦춰 이곳 내포 지역을 찬찬히 둘러보면 또 다른 내포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학자 추사 김정희 선생의 고택입니다. 예로부터 내포는 물산이 풍부했다. 그만큼 사람들의 생활은 여유로웠고 일찍부터 학문을 즐기는 선비 또한 많았다. 그런 분위기에서 예를 중요시하는 지역적 분위기도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추사가 있다. 추사 고택은 규모가 있으면서도 단아하고 충실하다. 53칸 규모를 지으면서 충청도 53개 고을에서 한 칸씩을 부조했다니 가문의 위세를 짐작할 수 있다. 옛집의 단아한 아름다움이라고 할까요? 단순하고 깔끔하고 그러면서도 기품이 느껴지는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시와 서화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기계와 정절을 지키고 살았던 추사 김정희 선생의 삶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추사는 추사체로 상징되는 글씨의 명인이다. 또 고증학 전문가요, 금석학자, 실사구시를 제창한 경학자이며 예술가다. 추사 고택을 들렀다면 빼놓지 말아야 할 게 하나 더 있다. 그의 나이 24살 때 부친을 따라갔던 청나라에서 그 씨앗을 가져와 심었다는 백송이다. 집은 그 주인을 닮는다고 했던가. 기계 있고 강단 있고 올곧은 추사의 기품을 고택은 그대로 닮았다. 내포의 가을이 무르익었다. 내포의 가을을 가장 내포답게 만들어주는 것, 바로 이 벼가 익어가는 황금들녘입니다. 기름진 평야가 넓게 펼쳐진 내포. 사실 내포의 풍요는 이 황금들녘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포의 풍요를 마지막으로 거두는 곳은 방앗간이다. 수십 년을 이어온 방앗간 여기저기 세월이 숨어 있다. 어디 하나 주인장의 손때가 묻어나지 않는 구석이 없다. 그때 당시 있던 건 별로 없을겨. 내가 다 새로 저런 거 이런 건 다 갈았지. 그래도 참 이게 오래 갔네, 오래 가긴. 좋았던 시절엔 이렇게 큰 방앗간이 마을마다 하나씩 있었다. 그러나 이제 방앗간 대부분이 손을 놓고 있다. 수십 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방앗 찢는 소리만이 분주했던 과거의 기억을 말해준다. 계속 바빴지 뭐. 계속. 나 40대, 내가 40 먹어서 이거 시작했는데 지금 뭐 72살이니까 40대, 50대 쪽인 여기 되게 바빴지. 그때는 농협 RPC 안 생기고 그럴 땐 뭐 밤 안 가리고 이랬으니까. 이곳에서 방앗 찢는 소리를 들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조만간 방앗간 앞으로 큰 길이 나면서 방앗간도 헐리게 된다. 내포 들녘은 여전히 풍요롭지만 방앗간은 예전의 그 세월이 아니다. 별짓 다 한 거지 여기서. 이제 다 했다 이제 그 생각 들어가니까 뭐 잘해야 잘해야 1년 더 하거나 말거나 그럴 거 끝난 거지 뭐. 조금은 느리고 조금은 불편할지 모른다. 하지만 옛것이 주는 멋스러움은 아련함을 남긴다. 또 하나의 예스러움이 세월 속으로 사라진다. 사라지는 것이 있다면 지켜지는 것도 있다. 내포에서 가장 내포다운 것 가운데 하나, 양조장이다. 술을 익혀온 지 100년이 다 돼간다. 긴 세월, 세상은 변했지만 술맛은 그대로다. 술맛이 변할 수 없는 이유, 쌀 때문이다. 고집쟁이 양조장 주인은 일조량 좋은 바닷가에서 해풍 맞고 자란 내포쌀을 고집한다. 그 쌀로 밥을 만들고 밥은 누룩을, 다시 그 누룩이 술을 빚는다. 이것이 이제 쭉 가서 이제 들어가면 주모라고 이제 술 엄마 만드는 기본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다른 데서들은 이런 걸 지금 이제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이제 사다 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전통 방식으로 이제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양조장이 들어선 건 1933년, 그의 아버지 때부터였다. 80년이 넘는 세월, 양조장은 여전히 예스러움을 고집한다. 하지만 예스러움은 단지 오래됨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거 한 80년, 한 90년 정도 이거 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술을 담가봐도 여기에다 담는 것이 훨씬 우수하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스탱탱크를 뭐 한다고 그래도 요것만큼 더 발효가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숨쉬는 독이기 때문에 발효가 아주 잘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주모 들어갈 거고 하니까 정과 성과 혼을 다해서 이걸 좀 만들어야 되거든. 생업에 종사하는데 아주 정말 술 항아리들은 3대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아들은 다시 그의 아들로 이어진다. 술은 술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뭐 이거 이상 더 좋은 방법이 거의 없으니까 이대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운이 있을 때까지 또 하고 또 우리 아들도 요거를 계속 이어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리함에 밀리고 속도에 밀리고 또는 사람들의 권태로움에 밀려 사라져가는 것들. 2000년 전 마한에서 1000년 전 백제를 거쳐 오늘로 이어진 것처럼 그래도 역사는 흐르지 않겠는가. 봄이 오는 길목에서 쟁기질을 하는 농부를 만났다. 초여름 들녘에서 농부들의 노동과 흥을 만났다. 그들 모두가 충청을 지켜온 힘이었다. 오래된 풍요의 땅 내포가 있어서 충청은 이어졌듯이 내일로 또한 이어질 것이다. 내포는 다시 충청인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내포 땅은 본디 충청인의 기질을 닮았다고 말합니다. 평범한 지세에 화려한 풍광은 없지만 기나긴 충청의 역사를 품에 안은 채 평온하고 여유로운 땅. 그래서 어쩌면 가장 충청도다운 땅일지도 모릅니다.